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도 폭등할 거다, 아니야, 폭락할 거야 라는 두 의견으로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줄다리기에 참여를 한번 해보려고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1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과 최근의 이슈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2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의 영향과 과거 사례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말 그대로 새 아파트의 가격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의 주변 아파트들이 10억이라고 해보죠. 입지나 학군과 같은 모든 조건들이 같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변의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야 정상입니다. 새 것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으니까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새 아파트의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인 10억보다 낮게 분양을 해야 됩니다. 시세보다도 20-30% 싸게 내놓아야 돼요. 오래된 아파트가 10억인데 새 아파트가 7억으로 나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논리는 이겁니다. 새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높게 나오니까 주변 아파트 시세도 같이 따라서 계속 올라간다. 새 아파트 분양가를 확 떨어뜨려서 주변 아파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많은 사람들이 집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어찌 보면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시장을 강제로 제한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발표를 딱 했는데 정부에서 아이폰을 모든 사람들이 써야 된다. 가격이 너무 비싸. 모두 다 행복해 해줘야 돼. 그러니 애플 너네 판매가 낮춰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누가 기술을 개발하고 누가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할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논리를 반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시장을 반하는 정책이 왜 최근에 이슈가 되었을까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입니다. 민간 택지는 땅의 주인이 개인인 거예요. 개인. 국가가 소유한 땅이 아닌 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현재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소유한 땅인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200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신도시 같은 곳에 분양가는 계속 싸게 나왔던 겁니다. 미래 신도시 로또 분양도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고요. 올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도 청약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죠. 주변 시세보다 3-4억이 싸니까요. 당첨만 돼도 3-4억을 벌 수 있으니 전매 제한이 4년, 8년 뭐 이렇게 걸려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그런데 공공택지 말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지만 가격 제한은 이미 되고 있었어요. 허그라는 곳에서 분양가를 심의하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인데요. 이 허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를 하고 있어요. 이 선분양제를 하다 보니까 사업 중간에 건설 중단 아니면 건설사 파산과 같이 문제가 생길 때 분양자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피해를 막고자 우리나라에서는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도 이 허그를 통해서 다른 건설사로 대체돼서 준공이 되기도 하죠. 보험과 같은 개념이라서 허그에서는 분양가가 높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높은 분양가에 대해서는 분양 보증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높은 분양가를 제한하고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게 되죠. 허그에서는 분양 보증의 원래 목적은 리스크 회피예요. 그런데 지금은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분양 보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 논리에 따라서 정부 입맛에 맞게 분양가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민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은 리스크나 경제 같은 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 지지층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분양 아파트가 비싸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거죠. 그냥 정치 논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데도 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일까요? 이 스토리도 참 재밌어요. 허그에서는 고분양가 심의 지역을 선정해서 이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를 기준에 따라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죠. 잘 잡히지가 않으니까 올 6월 달에 허그에서는 분양가 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해 버립니다. 대략적인 건 이래요.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 그 분양가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고 분양한 아파트가 1년이 지나면 5%만 상승시킬 수 있고요. 예를 들면 A라는 아파트가 1년 전에 10억에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올라서 현재 시세가 12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분양할 아파트는 10억을 넘지 않게 분양을 해야 됩니다. A라는 아파트가 10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A라는 아파트는 진짜 저 구석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거리도 멀고 뭐 입지도 좋지 않고 상가도 없고 완전 구석탱이에 있는 아파트였고, 반대로 이번에 새로 분양할 아파트는 핵심 지하철이 지나가고 학군도 좋고 상가도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야 되는데 이 허그의 분양가 통제 때문에 10억을 넘지 않게 분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양할 아파트는 새 아파트면서도 입지도 훨씬 좋은데 그런 입지 같은 건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10억 밑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는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 분양가 통제를 상당히 못마땅해 합니다.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도 물건을 파는 것과 똑같이 내 땅을 가지고 새 아파트를 팔아서 이득을 얻는 건데 강제로 이득을 줄이고 니네 돈 넣어라 라고 하니까 열받을 만하죠. 그래서 재건축 조합에서는 후분양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후분양은 대략 60% 정도 이상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때는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돼요. 허그의 분양가 통제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후분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조합은 2-3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고 그동안의 건설 비용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금융 비용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도 들어가고 리스크도 떠안아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분양가 통제를 심하게 받느니 후분양을 고려하겠다는 거죠. 더욱이 마침 9.13 대책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살아나기 시작해 버립니다. 9.13 대책 이전에 고점을 넘어서는 단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2년 뒤 지금보다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겠죠. 강남 상하 2차, 신반포 3차, 둔촌주공 등 굵직굵직한 조합에서 후분양을 고려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다시 상승하는 재건축 시장이 무서워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후분양 단지에 대해서도 통제가 가능해지죠. 언제는 우리나라만 선분양을 하는 나라, 이상한 나라다, 후분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건설사를 비난하더니 후분양하려는 재건축 조합에 국토부에서 태클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행령을 보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이전의 단지에만 적용이 됩니다. 관리처분이라는 게 정부가 이제 니네 다 부시고 새 아파트 지어도 돼 라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허가를 해준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관리처분을 받은 재건축 단지들은 와우! 우리는 적용 안 된다 라고 좋아라 합니다. 후분양 가자!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 관리처분을 받은 재건축 단지를 사려고 사람들이 마구마구 줄을 서면서 가격이 또 한 번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국토부에서는 관리처분이 아니라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 안 한 단지는 다 적용되도록 할 거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것은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가 간단하게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니네 다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 개정이 되거나 시행령 개정을 할 때에는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헌법으로 소급 적용은 막고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국토부는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공익을 위한 거니까 니네 단지들 피해를 봐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말이야 망구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직전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되는 기본 요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 추가 요건 3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됩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요건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 적용 요건은 감정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수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정원은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치보다도 통계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에도 실제 가격 수치보다 통계 수치가 보통 낮게 나와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것처럼 나오게 되면 지지층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원 수치가 KB 부동산 같은 곳에서 발표를 하는 것보다 수치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적용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현재는 어렵죠. 적용 요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쉽게 선정될 수 있도록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4가지 요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든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아니라 뭐 1.5배 혹은 1.2배까지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쉽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국토부가 원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2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뿅!